젊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을 겪고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가슴에 와닿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노년 팔불가, 즉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8가지입니다. 이 8가지는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군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이 든 우리 자신을 향한 따뜻한 보호막이자 편안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안내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더 책임져야 한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습관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된다고. 아니,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노년은 더 잘하려는 시기가 아니라 덜 애쓰며 편안해지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8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니까요. 첫 번째, 노하지 말라, 보카노. 첫 번째는 노하지 말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화가 더 자주 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참기 어려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의 없어 보이고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면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왔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그 원칙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그 기준이 흔들릴 때 누군가 그것을 무시할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그 화를 표현하지 말라고, 분노를 드러내지 말라고. 이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삼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화가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해치는지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화를 내도 금방 회복됩니다. 한바탕 소리 지르고 나면 시원하기도 하고 다음 날이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한 번 화를 내고 나면 며칠씩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온몸이 불편해집니다. 화를 낸 상대보다 결국 내가 더 힘듭니다. 마음의 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는 가장 무거운 마음의 짐입니다. 그것을 계속 지고 가면 결국 우리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사람들이 답답한데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것은 기대 내려두기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함입니다. 노년의 화는 대부분 무력감에서 옵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서러움에서 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도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많이 설득하고, 더 많이 싸울 힘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세상을 바로잡는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조용히 우리 마음을 돌보는 시기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로하지 말라. 부커라. 두 번째는 과로하지 말라입니다. 평생 일해온 사람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우리는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일이 곧 보람이었고, 일이 곧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집안일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손주를 돌보고, 동네 일을 맡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쉬면 죄책감이 듭니다. 이렇게 놀고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과로하지 말라고, 몸을 혹사하지 말라고. 젊을 때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무리해도 며칠 쉬면 금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한번 무리하면 회복하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됩니다. 몸의 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신호,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우리 몸은 계속 보냅니다. 젊을 때는 그 신호를 무시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큰 대가를 치릅니다. 과로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하라는 뜻입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이를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오래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일하고 쉬는 것, 힘들면 멈추는 것, 오늘 못한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과로는 당장은 뿌듯하지만 결국 그 뿌듯함의 대가는 내 몸이 치릅니다. 오늘 하루 더 일한 것 때문에 내일 일주일을 누워있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조용한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위는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쉬는 데서 나옵니다. 천천히 걷고 충분히 쉬고 서두르지 않는 모습에서 진짜 노년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욕심내지 말라. 부커탄. 세 번째는 욕심내지 말라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돈이나 재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욕심은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입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이루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이 욕심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자식의 성공, 남들의 인정, 안정된 노. 그 욕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고 그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보다
조금만 더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욕심이 때로는 자식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이 이루기를 바라고 내가 받지 못한 인정을 자식을 통해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으면 실망하고 섭섭해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하다고.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편안한 마음, 따뜻한 관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큰 집도, 더 많은 돈도, 더 높은 명예도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이 보이고 그것을 이루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이 끝없는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만족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충분함을 아는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족주조이라는 한자어로도 표현되는 이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고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더 가지려 하기보다 가진 것에 감사할 때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져야 할 것, 이루어야 할 것에 쫓기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한 것, 밥이 맛있는 것, 산책길에 꽃이 핀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근심하지 말라. 부커요. 네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 걱정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걱정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있을 때면 온갖 근심이 밀려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괜찮을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 끝없는 걱정의 터널 속으로 빠져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근심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근심은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를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는 것, 그것이 근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놓아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심을 놓아준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 가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일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식 걱정이 가장 큽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은지. 부모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의 삶은 자식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걱정이 자식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걱정이 부담이 되어 자식을 힘들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밤을 새우지 말라. 다섯 번째는 밤을 새우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살던 시대에 밤을 새운다는 것은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걱정하며 잠들지 못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방 잠들었는데 이제는 한참을 뒤척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자주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잠을 포기하고 밤을 지새웁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두운 방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밤은 쉬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의 리듬을 따라 움직입니다.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몸의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는 더 예민해지고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며칠 밤을 새워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며칠씩 몸이 무겁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걱정, 후회, 불안. 밤의 생각은 낮의 생각과 다릅니다. 더 어둡고, 더 무겁고, 더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밤을 새우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밤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 뿐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깨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잠을 청하며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있으면 됩니다. 완전한 수면이 아니어도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회복됩니다. 6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말라. 6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조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말,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가슴속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을 아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조심스럽게 한두 마디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말이 길어지면 생각 없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말,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본인은 처음 하는 말 같지만 듣는 사람은 벌써 몇 번째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면 기분이 상하고 섭섭해집니다. 침묵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개소고전 1050 필요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무게 있는 말, 의미 있는 말,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깊은 말을 해야 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지혜를 전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경청하던 사람들도 점점 피곤해하고 나중에는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듣는 것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자식들과 대화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조언이 필요하면
그들이 물어올 것입니다. 물어오지 않는데 먼저 길게 말하는 것은 종종 부담이 됩니다. 7번째, 예시를 자랑하지 말라. 7번째는 예시를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께 가슴 아픈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랬고, 그때는 저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시를 자주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랑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 특히 젊은 세대는 그것을 비교로 느낍니다. 너희는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었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들리는 것과 말하는 의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머무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것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다는, 지금의 나보다 그때의 내가 더 대단했다는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불안했고, 걱정이 많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들었던 기억은 흐려지고 뿌듯했던 기억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의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할 수 없고, 그때의 방식으로 지금을 살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예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 이런 걸 배웠다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원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물어올 때, 진심으로 궁금해할 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전승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8번째, 자식 일에 간섭하지 말라. 마지막 8번째는 자식 일에 간섭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8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평생의 걱정이고 평생의 책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아이처럼 보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으면 말리고 싶고, 힘들어하면 대신해주고 싶고, 어려움을 겪으면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식의 인생에서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간섭은 대부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부모의 조언을 따르려 노력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길이 아닐 때 갈등이 생깁니다. 놓아줌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두렵습니다. 넘어질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수많은 실수를 하며 배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조언해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켜보는 사랑입니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정말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돕습니다. 자식이 조언을 구하면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청하지 않는데 먼저 나서는 것은 간섭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걱정합니다.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될까봐.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간섭할수록 자식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항상 부모의 의견을 묻게 되고 부모의 동의를 구하게 되고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이것을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7가지를 모두 실천해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평온한 노년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 일에 간섭하다 보면 화도 나고 과로하게 되고 욕심도 생기고 근심도 많아지고 밤잠도 설치고 말도 많아지고 자꾸 옛날 방식을 강요하게 됩니다. 결국 앞에 7가지가 모두 무너집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